한일본 천황이 도쿄 황궁 기자회견 도중에 자기 외가는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2001년 12월 일본 황실 1500년 역사상 처음 나온 한 줄이었습니다. 양국 모두가 한순간 당황한 분위기 속에서 발언 진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30년 전이었습니다. 1971년 7월 5일 그 새벽 충남 공주 송산리 한 무덤이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그 속에 든 관이 백제 영토에는 한 그루도 자라지 않는 일본 큐슈산 금송이었습니다. 백제왕의 무덤에 일본 나무관, 일본 천황이 한국 백제왕을 외가로 인정한 사실 두 가지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백제 25대 무령왕 제위 501년부터 523년까지 한국과 일본 1차 사료에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 일본 천황이 왜 한국 백제왕을 외가로 인정했을까요? 150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진짜 정체를 한 장면씩 펼쳐드립니다. 먼저 무령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따라가 봅니다. 서기 461년 백제 계로왕의 동생 곤지 왕자가 형의 명령을 받고 외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일본 사료 일본서기 권 14 옥략기 5년 4월 항목에 그 장면이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곤지 왕자가 한반도 남단을 떠나 큐슈 북쪽 가카라시마라는 작은 섬에 닿았을 때 동행하던 한 여인이 그 섬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사마였습니다. 사마. 한자 표기는 사마 두 글자. 일본 서기는 그 이름을 그대로 한자 두 글자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백제 25대의 무령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무령왕의 출생 자체가 일본 영토에서 일어난 셈입니다. 한반도 백제 왕족이 일본 큐슈의 한 섬에서 태어났고 그 사실을 일본 측 정사가 직접 기록해둔 셈입니다. 지금도 일본 사가현 가라스시 가카라시마에는 무령왕이 태어난 동굴이라 전해지는 동굴 위치가 잘 보존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2006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무령왕 탄생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두 나라가 같은 인물의 탄생지를 공식 기념한 첫 사례였습니다. 가카라시마에서 태어난 백제 왕자. 이 사실 하나가 한국과 일본 1500년 역사에 한 매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 하나가 깔립니다. 왜 곤지 왕자는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험한 바닷길을 건너야 했을까요? 5세기 후반 백제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고구려가 빠른 속도로 영토를 넓혀오고 있었고 백제 왕실은 그 압력에 맞서기 위해 일본 외와의 외교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곤지 왕자의 일본행은 단순한 망명이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백제 왕실이 보낸 최고위 외교 사절단의 출발이었습니다. 동행한 인원도 많았고 가져간 예물도 풍부했습니다. 백제와 외 사이의 혈연을 통한 동맹 강화를 위한 깊은 결단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무령왕이 태어났습니다. 출생 자체가 백제와 일본 두 나라의 외교적 결단의 한 결과였던 셈입니다. 가카라시마의 위치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은 섬은 한반도 남단에서 일본 큐슈 본섬으로 향하는 항로의 중간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백제 왕족이 일본으로 향할 때 가장 자주 거치는 경일지였습니다. 5세기 후반 백제 사신단은 거의 일정한 항로로 일본으로 오갔습니다. 한반도 남해에서 출발해 스시마를 거치고 이키섬을 지나 큐슈 북쪽에 닿는 길이었습니다. 가카라시마는 그 경로의 마지막 정거장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곤지 왕자 일행이 그 작은 섬에서 출산을 맞이한 이유도 그래서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일본 본섬까지 가는 길에 동행한 여인이 산길을 느꼈고 가장 가까운 안전한 섬에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셈입니다. 가카라시마는 지금도 일본 사가현 가라스시에 속한 작은 섬입니다. 둘레가 1km 남짓한 이 섬에 1500년 전 한 백제 왕자가 태어난 동굴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일본 땅에서 태어난 무령왕이 어떻게 백제왕이 되었는지 짚어봅니다. 서기 501년 백제 동성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백제 왕실 내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혼란을 정리하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 무령왕이었습니다. 이때 무령왕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어리망이 즉위하던 동아시아 일반 관례와 다른 시점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무령왕이 백제 본국으로 돌아와 왕위를 이어받은 시점이 40살이었던 셈입니다. 무령왕의 통치 기간은 백제 중흥의 시대로 기록됩니다. 무령왕이 왕위에 올라섰을 때 백제는 한성을 잃은 직후에 위기 상태였습니다. 고구려에 의해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직후 30여 년의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무령왕은 그 위기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첫째, 지방 통제 강화. 백제 전역에 22개 담로를 설치하고
하고 왕족과 측근을 직접 파견했습니다. 둘째, 농업 정비. 가뭄 대비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풀었습니다. 셋째, 대외 외교 강화. 중국 남조 양나라와 활발한 외교를 펼쳤고 일본 외와의 외교 관계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무령왕의 외교 능력은 1차 사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521년 양나라 무제가 무령왕에게 영동대장군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영동대장군은 동방의 큰 장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동아시아 패권국가 양나라가 백제왕을 동방의 대표 인물로 공식 인정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영동대장군 칭호가 무령왕릉 묘지명에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령왕 본인이 자기 묘에 양나라가 내린 그 칭호를 마지막까지 남겨둔 셈입니다. 무령왕의 백제 중흥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백제가 한성을 잃고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직후의 위기는 한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몰린 상태였습니다. 그 위기 한복판에서 한 인물이 22년 동안 전 영토를 다시 묶고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농업과 인구를 안정시킨 셈입니다. 특히 무령왕이 정비한 22개 담로 체제는 백제 후기의 행정 골격이 되었습니다. 담로는 백제 왕실이 지방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 만든 행정단이었습니다. 각 담로마다 왕족 또는 측근을 직접 파견했고 그 통치 결과를 정기적으로 왕실에 보고하게 했습니다. 이 체제는 무령왕 사후 백제 멸망 66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왕의 행정 결단이 130년 넘게 백제의 골격이 된 셈입니다.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무령왕은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일본 측 정사 일본 서기는 무령왕 재위 기간 동안 백제 사신단이 일본에 활발하게 오갔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외교 의례가 아니라 백제 왕족 자체가 일본 왕실과 깊은 인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던 흔적입니다. 특히 무령왕 재위 시기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인물들 중에는 학자와 기술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서기는 무령왕이 오경 박사라 불리는 한문 경전학자를 일본 야마토 조정에 직접 파견했다는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한 명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교체 파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기술자들 중에는 도공, 금속 가공 장인, 건축 장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야마토 조정의 행정 체계와 문화 수준이 6세기에 크게 도약한 이유 중 하나가 무령왕 시기 백제에서 건너간 인적 자원이었다는 점이 일본 학계 일부에서도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이 활발한 교류 자체가 무령왕 본인의 일본 출생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풀이가 깔려 있습니다. 무령왕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 결정적 사건이 525년에 있었습니다. 523년 무령왕이 62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후 시신을 곧바로 묻지 않고 빈전에 안치하는 백제 왕실의 의례에 따라 약 27개월 동안 임시 안치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525년 정식 매장이 이루어졌습니다. 525년 매장 시점에 무령왕릉 안에 한 묘지명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검은 판석 2장에 한자로 새겨진 짧은 글이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62세 계묘년 5월 7일 사망 을사년 8월 12일 매장이라는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한 글자가 등장합니다. 사마왕, 한자로 사마왕. 이 사마라는 이름이 일본 서기에 적힌 무령왕 출생 기록의 사마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국 측 1차 사료 무령왕릉 묘지명과 일본 측 1차 사료 일본 서기가 같은 인물을 같은 이름으로 같은 한자 두 글자로 기록한 셈입니다. 당시 동아시아 일대에서 한 인물이 출생지와 매장지 양쪽 사료에 같은 한자 이름으로 명시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사마라는 두 글자가 한국과 일본 1500년 사료에 한 매듭이 된 셈입니다. 이 묘지명 하나로 일본 서기의 무령왕 가카라시마 출생 기록이 1차 자료로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령왕이 백제와 일본 양쪽에 깊은 뿌리를 둔 인물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묘지명에는 흥미로운 디테일이 별도로 새겨져 있습니다. 무령왕이 사망한 525년 매장 의례의 절차가 짧지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23년 5월 7일 무령왕 사망, 그 후 27개월의 빈전 안치 기간, 525년 8월 12일 정식 매장. 동아시아 일대에서 27개월 빈전 의례를 거친 왕실은 백제와 일본 야마토 왕실 정도였습니다. 중국 남조 왕실의 빈전 기간은 보통 12개월이었고 신라와 고구려는 9개월 또는 그보다 짧았습니다. 27개월이라는 의례 기간 자체가 백제와 일본 왕실의 공통 풍속이었던 셈입니다. 같은 시기 일본 야마토 왕실의 매장 의례 기간도 27개월 안팎이었습니다. 두 왕실이 같은 의례 풍속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1차 사료로 드러난 셈입니다. 그런데 무령왕릉이 어떻게 발견됐는지가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1971년 7월 5일 충남 공주 송살리 고분군. 그날 비가 많이 내려 송살리 6호분 주변 배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부 한 명이 삽질을 하다가 단단한 벽돌 같은 것이 걸린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시 발굴 책임자는 서울대 박물관장 김원용이었습니다. 김원용은 그 즉시 공사 중단을 지시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정밀 조사 끝에 송살리 6호분 옆에 또 다른 무덤 하나가 1500년 동안 단 한 번도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무덤이 무령왕릉이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열었을 때 1500년 봉인이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는 백제 왕족이 직접 사용한 24,000여 점의 유물이 한 곳에 잘 놓여 있었습니다. 금제관 장식, 금제 귀걸이, 청동 다리미, 청동 거울, 도자기, 무기, 마구, 그리고 2장의 묘지명. 무덤 안에는 2명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묘지명을 통해 한 명이 무령왕 본인이고 다른 한 명이 무령왕의 왕비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발굴이 한국 고고학사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전까지 한국 고대사 연구는 후대 사서의 짧은 기록과 부분적 발굴 자료에 의존하던 상태였습니다. 무령왕릉 발굴로 백제 왕족의 의례와 의복과 권력 구조가 한꺼번에 1차 자료로 드러난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의외였던 발견은 관 자체였습니다. 무령왕과 왕비를 안치한 관의 재질이 금송이었습니다. 학명은 사이아도피티스 베르티실라타. 이 나무는 일본 큐슈와 시코쿠 일부에만 자생하는 특수 수종이었습니다. 백제 영토 속에서는 단 한 그루도 발견되지 않는 수종이었습니다. 백제 왕의 관이 일본 큐슈산 나무로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무령왕 시대의 백제와 외 사이에 인적 교류뿐 아니라 왕실 의례 차원의 깊은 결합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무령왕은 일본 큐슈 가카라시마에서 태어났고 일본 큐슈산 나무로 만든 관에 묻혔습니다. 출생부터 매장까지 일본과 깊이 얽혀있던 백제 왕이었던 셈입니다. 무령왕릉 발굴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고대사 영역에서 왕의 신원이 묘지명을 통해 본인 이름으로 확정된 사례 자체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를 후대 추정에 맡기지 않고 묘 안에 직접 새겨진 짧은 기록으로 확정한 셈입니다. 그래서 1971년 발굴 이후 한국 고대사 연구는 무령왕릉이라는 단단한 기준점을 갖게 됐었습니다. 백제 왕실의 구체적인 의례, 복식, 금속 가공 기술, 외교 관계가 모두 1차 자료로 검증 가능해진 첫 사례였습니다. 특히 묘 안에서 출토된 청동거울 가운데 한 점은 일본 측 정창원에 보관된 같은 시기 청동거울과 거의 동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청동거울 한 점이 백제 공주와 일본 나라 사이의 같은 공방 또는 같은 장인 계통을 가리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무령왕의 흔적이 일본 측 정사에 어떻게 남았는지도 짚어봅니다. 서기 720년 일본 나라 시대 조정이 정사 편찬을 마쳤습니다. 책의 이름이 일본서기였습니다. 일본 황실 입장에서 자기 나라의 공식 역사를 기록한 첫 정사였습니다. 일본서기는 무령왕을 2차례 기록했습니다. 첫째 권 14 옥략기 5년 461년 항목 무령왕의 가카라시마 출생을 명시했습니다. 둘째 권 17 개체기 21년 527년 항목 무령왕의 사망과 백제 측 외교사절의 일본 방문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사료 삼국사기는 무령왕 사망 연도를 523년으로 적습니다. 일본서기와 4년 차이가 납니다. 학계는 이를 일본서기 편년 표기 방식의 차이로 풀이합니다. 일본서기에 기록된 무령왕의 한자 이름이 역시 사마였습니다. 무령왕릉 묘지명의 사마, 일본서기의 사마, 한국과 일본 1차 사료 두 곳에서 같은 한자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는 셈입니다. 이 일치가 일본서기 기록 전체의 신뢰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1차 사료 두 개가 한 인물의 같은 이름을 동시에 가리킨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에서 흔하지 않은 일치였습니다. 그 다음 일본 황실 속에서 백제 무령왕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진짜 미스터리의 중심입니다. 서기 781년 일본 제50대 천황 간무가 즉위했습니다. 간무 천황은 일본 헤이안 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794년 헤이안 쿄, 지금의 교토로 도읍을 옮겼고 일본 천년 수도의 기틀을 직접 세웠습니다. 간무 천황의 생모가 다카노노 니이가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는 점이 1500년 미스터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여인
여인의 정체를 명시한 1차 사료가 바로 일본 측 두 번째 정사 속일본기였습니다. 서기 797년, 일본 나라 시대 말기 조정이 일본 서기 이후의 역사를 정리한 두 번째 정사를 완성했습니다. 책의 이름이 속일본기였습니다. 속일본기권 40, 간무천왕 천흥원년 781년 4월 항목에 한 줄이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황태후 다카노노 니이가사, 백제 무령왕의 10대 손. 일본 정사가 직접 일본 천황의 생모를 백제 무령왕의 10대 손으로 명시한 셈입니다. 다카노노 니이가사가 무령왕의 10대 손이라면 그 아들 간무천왕은 무령왕의 11대 손이 됩니다. 그리고 간무천왕의 후손이 헤이안 시대 전체와 그 이후 일본 황실로 이어집니다. 즉 현재 일본 황실은 목의 직계로 백제 무령왕의 후손인 셈입니다. 일본 정사가 직접 그 사실을 1200년 전에 기록해둔 셈입니다. 다카노노 니이가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도 짚어봅니다. 일본 측 1차 사료는 다카노노 니이가사가 일본 야마토 지역으로 이주한 백제계 가문의 후예라고 적습니다. 무령왕의 직계자손 가운데 한 갈래가 일본 큐슈를 거쳐 야마토 지역에 정착했고 그 가문에서 여러 세대가 이어진 끝에 다카노노 니이가사라는 여인이 태어난 셈입니다. 다카노노 니이가사는 광인 천황의 후궁이 되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야마베노 왕자가 781년 천황 위에 올랐습니다. 그 야마베노 왕자가 바로 간무천왕입니다. 간무천왕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결단 가운데 하나를 직접 내렸습니다. 794년 일본의 천년 수도가 될 헤이안쿄로 도읍을 옮긴 결단이었습니다. 헤이안쿄는 지금의 교토입니다. 794년 천도 이후 무려 1074년 동안 일본의 공식 수도였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계획을 결단한 천황의 모계가 백제 무령왕의 직계였다는 사실이 1200년 전 1차 사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1차 사료가 일본 황실 안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가 또 다른 흥미로운 영역입니다. 속일본기가 완성된 797년 이후 일본 황실은 다카노노 니이가사의 묘를 정식 능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도 일본 교토북은 오에야마 등이 그 묘소로 추정됩니다. 일본 국내청이 관리하는 황실 가계도 안에는 간무천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 10대 손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본 사회 일반의 인식 안에서는 이 사실이 오랫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황실의 공식 사료에는 명시되어 있었지만 일본 대중의 자국 정체성 인식에서는 단일 혈통의 황실이라는 이미지가 주류였습니다. 이 1200년 묵은 사료가 다시 빛을 본 시점이 바로 2001년이었습니다. 속일본기가 가지는 무게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서기와 속일본기는 일본 황실이 자기 나라의 공식 역사를 두 단계에 걸쳐 정리한 양대 정사입니다. 720년 일본 서기가 신화와 고대 왕통을 정리한 책이라면 797년 속일본기는 8세기 일본 황실의 행정기록과 인물 계보를 한층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속일본기권 40에 한 줄로 적힌 황태후 백제 무령왕 10대 손이라는 표현은 일본 황실 자체가 자기 모계 혈통을 직접 등재한 결과였습니다. 후대 역사가가 추측해서 적은 한 줄이 아니라 황실 안에서 만든 정사가 직접 명시한 한 줄이었던 셈입니다. 이 점이 1차 사료로서의 무게를 한층 더 깊게 만듭니다. 다시 2001년 12월 일본 도쿄 황궁, 당시 일본 전 천황이 68세 생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천황의 정기 기자회견은 외교적 관계자가 모인 행사였고 한 기자의 한일 관계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천황은 속일본기권 40, 간무천왕 항목을 직접 인용하면서 자기 가문의 한 갈래가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이 일본 황실 1500년 역사상 천황이 직접 한국과의 혈연 관계를 공식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발언 직후 일본과 한국, 양국 언론과 학계 일부에서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일본 학계 일부는 이 발언을 친선 외교적 표현으로 풀이했습니다. 황태후 다카노노 니이가사가 백제 후예라는 사료는 1200년 전부터 존재했고 황실 직계 영향은 미미하다는 시각이었습니다. 한국 학계 일부는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모계 직계 11대 손이 일본 천년 황실의 시족격인 간무천왕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친선이 아니라 한일 두 나라 황실의 혈연 공유라는 풀이였습니다. 학설이 갈리는 영역에서 두 시각이 함께 깔려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사료는 분명히 백제 무령왕 후손이라는 한 줄을 남겼고 그 한 줄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한국과 일본 학계 양쪽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논쟁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 일부는 이 발언이 외교적 친선 의미라는 입장을 강조했고 한국 정부 일부는 한일 양국의 새로운 관계 출발점으로 풀이했습니다. 두 나라의 정치적 해석이 같지 않았다는 점이 이 발언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 발언이 가지는 또 다른 무게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2001년은 한국과 일본이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1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가장 미묘한 단계에 있던 그 시점에 일본 천황이 직접 백제 무령왕 후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1500년 전의 한 줄이 그 시점의 외교적 매듭이 된 셈입니다. 일본 학계 내부에서도 이 발언 직후 백제 도레인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일본 황실 속에 남아있는 백제계 흔적이 그동안 정사 속에 잠들어 있던 한 줄에서 다시 깨어난 셈입니다. 한국 학계는 이 발언을 계기로 무령왕릉 발굴 자료와 속일본기 기록 사이의 연결고리를 다시 점검하는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일본 사회 일반의 인식 안에서는 이 발언이 깊은 사회적 화두로 정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황실의 단일 혈통 이미지는 그 후로도 유지됐고 백제 후예라는 1차 사료는 학술 영역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발언 이후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과 일본 황실의 1500년 매듭은 학계 양설의 영역에 그대로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이전만큼은 분명하게 남아있습니다. 461년 가카라시마에서 태어난 백제 왕자, 525년 일본 큐슈산 금송관 안에 묻힌 백제 25대 무령왕, 720년 일본 서기에 같은 한자 두 글자로 기록된 사마, 781년 일본 천황 간무의 생모로 즉위한 백제 무령왕 10대손, 797년 일본 정사 속일본기에 명시된 한 줄, 1971년 1500년 봉인이 풀린 무령왕릉, 2001년 일본 천황이 직접 인정한 그 한 줄. 이 7가지 흔적이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본 황실이 백제 무령왕의 목의 직계인지 아닌지를 두고 한국과 일본 학계 일부에서 지금도 다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사료 7가지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무령왕릉의 사마, 일본 서기의 사마, 속일본기의 한 줄, 전 천황의 그 발언, 무덤안, 일본 큐슈산 금송관, 5가지가 1500년이라는 시간을 가로질러 한 매듭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일본 천황이 왜 한국 백제왕을 외가로 인정했는지, 1500년 풀리지 않은 그 진짜 정체가 무령왕릉의 사마라는 두 글자 안에 잠들어 있는 셈입니다. 가카라시마의 작은 동굴, 공주 송산리의 1500년 봉인, 그리고 도쿄 항공의 그 한 줄, 세 곳에 흩어져 있는 흔적이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마주칠 시점이 언젠가 도래할 수 있다는 여지. 1971년 7월 5일 그 새벽에 무덤이 열렸을 때 발굴자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백제왕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1500년의 매듭이 한 무덤 안에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01년 12월 그 발언이 나왔을 때 일본 천황이 인정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친선이 아니었던 셈. 자기 가문의 모계 속에 백제 무령왕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1200년 묵은 1차 사료의 한 줄을 천황 본인이 직접 짚은 셈. 학계의 답은 아직 갈려 있습니다. 한쪽은 모계 직계 혈통의 명확한 증거로 풀이하고 다른 한쪽은 친선의 외교적 무게로 풀이하는 흐름. 양설이 모두 1차 사료 위에 깔려 있다는 점에서 둘 다 진지하게 짚어봐야 할 시각. 그 여지를 깔고 조용히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한일 1500년의 마지막 매듭.